토지개혁 이후 농업 생산성이 극적으로 개선된 이유는 소작농들의 절박한 동기유발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조선의 농작기술이 자기 나라보다도 더 앞서 있었다라는 기록도 발견되는데요. 보통 5인 6인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가족들은 십수맞이기의 토지를 일구는데 최적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기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든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의 생산을 일궈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토지개혁의 성취를 이뤄낸 타이완도 1949년 토지개혁 후 10년 만에 식량 생산량이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토지개혁을 한 1945년 이후 10년 만인 1955년 15세 이상 문맹률이 남자의 경우는 80%에서 50%로 여자는 94%에서 80%로 줄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어지자 해방 10년 후에 농촌의 여유 노동력이 다시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이 진행되면서 농업 부문에서는 1950년 중반부터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농업 생산성의 증가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계속 성장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돌파구로 제조업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당시 농산물의 생산량은 인구 3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농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을 여행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본 투입과 성과를 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제조업의 이러한 특성은 초기 미국의 항공산업에서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971년 항공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의 넘버2인 로키드사는 한 번에 240명에서 40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혁신적인 항공기를 만들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의 대출 지급 보증을 요청해서 추진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공장이 지어지기도 전에 1973년 미국의 그 공군의 어떤 준장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기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자본 투입 후 11년 후에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측은 맞아떨어져서 로키드사는 1971년 이후 내내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가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이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겨우 파산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조업의 특성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선언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부는 저금리를 제시해서 기업의 제조업을 유인하게 됩니다. 당시 시장금리는 40%에서 60%까지 상당히 높았는데요. 6%대로 은행을 통해서 제공했다는 것이죠. 1966년에서 76년까지 6%대로 인상이 되어도 최대 8%를 넘지 않도록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출 실적만 내기만 하면 누구라도 남는 장사인 셈이었습니다. 물론 시장금리가 워낙 낮아서 50%까지 낮았으므로 수출 공장을 진다고 해놓고 기업의 주주나 중엽 등 30%가 저금리를 또 이용해서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정부는 알면서도 기업이 수출만 한다면 문제 삼지 않았고 단 기업이 수출 실적을 못 내면 성공한 기업에 이 기업을 합병시키거나 국영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해버리거나 파산시켜버리는 강력한 제재로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 방법은 1930년대 독일의 관행을 연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었고 이러한 정부의 기업 관리 방법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수출 주도성 이런 경제성장 두 번째 이런 성공 요인은 1960년대 시작된 베트남 전쟁과 이에 따른 물류혁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초반 나타난 컨테이너선 운송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1960년대 초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 초기에 우위를 차지하지 못해서 무척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물자 보급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이었죠. 남베트남의 위치가 현대식 무기를 지원하기에는 워낙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지형적으로 남북으로 1100km나 길게 늘어선 형태였고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이 깊은 항구도 한 곳, 철도도 단선 하나뿐이었고 미군이 이용할 수 있는 항구도 사이공, 메콩강 하류 삼각주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쟁터와 매우 멀었고 항만시설도 포화 상태였습니다. 사이공은 현재 호치민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지선이 먼 바다를 가로질러서 베트남 항구의 화물선까지 이동해서 탄약을 옮기고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데 10일에서 30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 보급 차질 때문에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미국 정부에 안건화되면서 근본적인 개편이 단행됩니다. 운송 과정의 모든 화물의 포장 방식 통일이 그것입니다. 미군의 한 연구팀이 건의한 이 아이디어는 철제 컨테이너화였던 것입니다. 컨테이너 규격 통일화는 배에 싣고 내리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했고 당시 미국 해양 수송지원단 벌크선 20척 분량을 7척 컨테이너로 해결해버렸습니다. 당시 태동기였던 컨테이너 산업은 이로 인해서 일대 전환점을 맞았고 컨테이너 전용 부두를 사이공 항 대신에 깜라인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깜라인만에는 2주마다 600개가량의 컨테이너를 실어 날랐고 이로 인해서 베트남에 파견된 미군의 보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동아시아 국가의 커다란 또 대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베트남 깜라인만으로 수송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빈 컨테이너들이 때마침 만들어진 일본 고베항에서 전자제품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실어져서 미국으로 수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메이드 인 재팬범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타이완도 이 기적 같은 성장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동아시아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저렴한 고품질의 물건을 소비할 수 있었고 동아시아의 일본, 한국, 타이완 이 세 나라는 모두 제조업을 통해서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는 농림어업이, 1960년대는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비약적으로 주도했습니다.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연평균 거의 40%에 가깝게 늘어났고 제조업 비중도 13%에서 20%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화 외환위기 이후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호주머니는 왜 가난할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